10년 전에 1억과 지금 1억이 똑같습니까? 10년 전에 사가지고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10억 남았는데 2억도 대출이자와 종부세 다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했다니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근을 주는 방법과 채찍을 주는 방법. 당근을 주는 거는 뭐예요? 야, 우리가 보유세 조금만 올릴 테니까 양도세는 내려줄게. 팔아. 채찍은 뭐예요? 중과세 했는데 안 팔아? 보유세를 엄청 올릴 거야. 너가 못 견디게 만들 거야. 이게 채찍 전략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집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를 1억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투표 때 표 색깔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민심이 완전 나락을 가요. 그럼 매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디까지 무너졌나요? 5월 10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매물이 감소하고 있죠. 대통령께서 1월 23일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선언했는데 1월 중순 이 무렵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5만 5천에서 5만 7천 건 정도였는데 양도세 중과세를 발표를 했죠.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세 하겠다. 팔 사람 빨리 팔아! 라고 하니까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21일에 8만 80건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옵니다. 5만 5천에서 7천에서 8만이니까 2만 5천 개 정도의 매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죠. 거래가 되겠죠.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끝나고 양도세 중과세 전에 6만 8천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 8만 찍고 거래가 되면서 6만 8천까지 줄어들었다가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는 더 줄어들죠. 왜? 어차피 못 팔았어. 이제 중과세 내고는 못 팔 거야. 매물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6만 건 수준까지도 매물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가 끝나고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립니다.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냥 올리자라고 해서 강남 3구, 용산구 왜? 양도세 중과세는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이 이제 매물을 많이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상승 전환은 당연히 됐고 상승폭이 커졌는데 5월 3주차까지 상승폭을 키우다가 5월 4주차 때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원 통계를 볼 때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0.32%에서 0.25%가 됐대. 집값 떨어졌네가 아니고 전주 대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30km에서 100km 달리다가 70km로 줄었어. 그럼 차가 멈췄습니까? 달리고 달리는데 100km 달리다가 70km로 줄었지 차는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집값도 서울 집값도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데 더 빨리 오르다가 조금 덜 오르다가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승률은 살짝 꺾였을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폭이 약간 축소된 겁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고 호가를 막 올렸는데 매수자들이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막 사면 집주인들은 막 더 올리는데 매수자들은 대출이 25억 넘어가는 집은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3월, 4월 급매물 맛도 봤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가야 돼? 기다려야 되지 않아? 7월에 정부 대책이 나올 텐데 내가 굳이 지금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관망,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처음에는 30억 아파트였는데 2월, 3월에는 25억으로 내놨다가 지금은 30억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32억으로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거나 32억으로 올렸는데 거래가 되면 33억, 34억 올라가는데 거래가 안 돼. 내가 너무 올렸나? 다시 35로 가? 31억으로 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요. 비강남권, 특히 15억 이하 3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전세난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삽니다. 그래서 막 올라갈 때도 주식도 그러지 않아요? 상승장일 때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쭉 올라가다가 또 며칠 지그재그 주춤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올라가다 주춤하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좀 쉬다가 올라가다 쉬다가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조정의 과정에서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강남과 비강남은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세제 개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자, 보유세 올리겠죠.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중과세를 했단 말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면 집주인들은 못 팔죠?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못 파는데. 그럼 매물이 잠기는데, 입주 물량도 없는데 매물이 잠기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근을 주는 방법과 채찍을 주는 방법. 당근을 주는 거는 뭐예요? 야, 우리가 보유세 조금만 올릴 테니까 양도세는 내려줄게. 팔아. 양도세 감면해준다니까? 아니면 뭐 지방으로 가면 면제해줄게. 당근. 채찍은 뭐예요? 중과세 했는데 안 팔아? 보유세를 엄청 올릴 거야. 너가 못 견디게 만들 거야. 이게 채찍 전략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를 올렸는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보유세도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팔았을까요? 버팁니다. 아파도 보유세가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양도세 7, 80% 내고 중과세로는 못 팔겠어. 친구하고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국가가 뭘 해줬다고 5도 아니고 7, 8을 내래. 70%, 80% 내고는 못 팔아! 라고 하면서 버팁니다. 그러면 지금 또 기로입니다.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됐고 보유세를 얼마나 아프게 때리느냐. 때려도 못 파니까 7, 80% 내고는 우리 못 팔잖아요. 왜 못 파냐면 야 그래도 10억 남았는데 2억 남잖아. 8억 세금 내고 라고 남액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는데 본인 입장이 돼 보면요. 대출이자 냈잖아요. 매년 보유세 냈잖아요. 그거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10년 전에 1억, 10년 전에 사가지고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10억 남았는데 2억도 대출이자와 종부세 다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했다니까요. 본전치기도 못한 집을 어떻게 팝니까? 버티죠. 아파도 버티죠. 때려도 버티죠. 못 때린다?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보유세를 1억씩 때려. 진짜 20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1억씩 때려. 그러면 부러지겠죠. 부러지면 폭동이 일어나죠.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집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를 1억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회, 촛불 집회하고 투표 때 표 색깔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민심이 완전 나락을 가요. 또 세입자한테 전가하죠. 월세, 전세 안 그래도 전월세는 아닌데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보유세 1억 때린다? 월세를 1,000만 원씩 때려버립니다. 안 들어오면 말고 완전 시장이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적당히 올리면 또 버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적당히 올리면 버티고 안 올려도 버티고 때리면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입자한테 전가하면서 버티고 이 정부의 딜레마예요.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1번, 2번 인풋을 집어넣는데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면 세 번째는 인풋을 다르게 해야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죠. 그게 뭐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는 게 맞다. 단 지금은 양도세를 내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 불로소득 이념, 가치관 이거를 땅에 내려놓고 매물이 나와서 주택시장 안정이 1번이 되느냐 불로소득 환수가 1번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가 1번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말은 서민 주거 안정,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외치지만 불로소득이 1번이었습니다. 지금 또 불로소득이 1번인 것 같습니다. 불로소득을 위에다 두고 매물을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보유세 때리고 양도세 중과세 때리고가 나오는 거죠. 채찍과 채찍이 나오는데 불로소득을 빼버리게 되면 채찍과 당근이 같이 나오죠.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내려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불로소득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너무 지금 어렵게 돌아가는데 제발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인풋 정책으로 아웃풋이 좀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7월 이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인가요? 개인들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집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로 일단 좀 나눠질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을 먼저 볼까요? 시장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주택자들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데 굳이 안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혼재되어서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돈이 없는데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집값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입주 물량 부족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적어도 5년 동안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3기 신도시 같은 게 물량이 나오더라도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입주 물량 해결이 안 됩니다. 유효부지 아무리 발굴해도 2030년까지 입주 못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매입 임대. 정부가 빌라를 사서 임대로 공급을 해주고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빌라 못 사서 지금 안달입니까? 아니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역세권에 학교가 있는 괜찮은 인프라, 좋은 인프라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는 게 우리 수요자들의 마음인데 빌라 공급해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죠. 서울이 너무 좋습니다. 점점 모든 돈과 일자리가 다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하나 있는 집을 절대 이게 놓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불안하니까요. 이걸 놓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도 문제지만 내 자녀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니까. 내 집 하나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무주택이 되면 내 자녀의 인생도 무주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험하죠. 불안하죠. 쥐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야 됩니다. 왜? 안 사고 싶은 사람은 안 사도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 안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돈이 있는데 안 사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월세가 판이 흔들려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가 막 올라가. 그때는 이제 그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전세 대출 해주면서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전세 난. 지금은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난. 가격은 올라가죠. 전세, 월세 가격 다 올라갑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안 사고 싶다니까? 아니 나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전세 월세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데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다른 집 좀 알아볼게요. 전세 매물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죠. 집주인한테 얼른 달려가서 잘못했는데요. 전세금 올려줄 테니까 연장합시다. 는 답이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답이 될 수도 없고 집주인이 연장해줄 리가 없습니다. 요즘 왜? 그 집 제가 입주할 거예요. 정부가 실거주 하래요. 실거주 의무 채워야 됩니다. 내가 입주하니까 나가세요. 갱신 거절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와야 되죠. 나오면 월세를 가거나 집을 사야 되는데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네.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하게 되면 2+2 4년 후에는 월세가 안정이 될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야, 집주인한테 월세 내느니 차라리 대출 받아서 사자 라고 해서 매매로 돌았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돈에 보태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15억 이하 아파트 시장이 지금 막 뜨겁고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 같으면 총알이 없던 분들인데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이 생겼네, 주식이 올라가네, 총알이 생겼죠. 이게 자금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구매 능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인센티브 받으면 갑자기 돈이 생기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은 억 단위로 받잖아요. 뭐 5억씩 이렇게 받는데 자, 억 단위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원래 내 돈 부부가 합쳐서 한 3억이 있었는데 대출 5억 받아서 8억 집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센티브가 5억 나온대. 그럼 13억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나온대. 성과급이. 몇 년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대출 풀러받자. 6억까지 받자. 그러면 점점 더 상급지로 갈 수 있게 되죠. 구매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안 맞고 유동성이 많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미국도 불안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집값도 너무 비싼 것 같고 나 불안해요.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주거 안정이 우선이죠. 투기. 집 사서 나 10년 후에 집값이 매덕 올라가야 되고 막 계산. 그냥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내 가족, 내 애가 이번에 출산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주거 안정이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모르겠죠? 그러면 두 번째, 10년 후에 우리가 보통 8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넉넉 잡아서 10년으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가격보다 10년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판단하십시오. 10년 후에 지금보다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럼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완전히 낮은 집에 가서 뭐 경기도지 외곽 가서 살든지 그렇게 하시고 10년 후에는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데 올라가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돈으로 집 사서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는데 잘 살고 주거 안정, 두 번째 10년 후에 올라가 있으면 투자 가치도 있는 거고 그럼 된 거지. 내년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서 1년 내에 팔면 양도세만 70%고요. 2년 내에 팔면 60%예요.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더 두들겨 맞고요. 그러면 심플하게 가자고요. 주거 안정이 1번, 두 번째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것 같으면 산다. 자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 저는 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돈에 맞춰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무조건 좋은 데가 갑니까? 그러면 지역을 옮기는 방법. 성동구가 안 되면 성북구, 성북구가 안 되면 동대문구, 동대문구가 안 되면 노도강 찾아서 내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죠. 돈은 3억 있는데 나는 한강벨트 가고 싶어요. 그건 도둑놈 심보고요. 꼭 그러고 싶다면 방법은 있죠. 빌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빌라도 이왕이면 재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곳, 재개발 구역에 지정된 곳, 신속통합계획 지정된 곳, 돈이 더 없으면 지정이 될 만한 곳 미리 들어가서 잘 살다가 구역 지정이 되면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나는 빌라보다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도 아파트가 좋아요라고 하면 경기도 인천으로 가서 직장이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다면 인천 쪽에 가면 그 삼산체육관역 주변에 인천 북해동인가? 그쪽에 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들 뭐 3억대, 2억, 3억대 아파트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아도 7호선 타고 출퇴근하면 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1억밖에 없다면 서울은 불가능하니까 그런 데 들어가셔도 되고 서울에 빌라 사셔도 되고 선택지는 많습니다. 여의도 출퇴근한다. 2028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안산에 그 성포주공이 있는데 성포동에 보게 되면 3억대 25평 아파트 3억 몇천짜리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들어가서 그러면 1억 가지고 대출 받아서 살다가 나중 지하철 2028년 개통이 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주거 안정이 1번이다. 전세 만기되는데 전세난 해결 안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느니 저는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할 겁니다. 집값이 얼마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2순위입니다. 주식하고 틀려요. 주식은 선택제자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무리한 투자도 하게 되고 떨어질 때는 팔기도 하는데 집은 필수제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순위 주거 안정 샀다가 2순위 나중에 10년 후에 올라가면 좋다는 거고 중간에 올라가는 거 우리 집값이 5억 올랐어요. 기분 좋죠. 좋은데 뭐 어쩔 거야. 다른 집도 올랐는데 팔고 다른 데 갈 거야. 그거 아니라면 큰 의미도 없습니다. 안 산 거보다는 인플레이션 방어도 기분은 좋습니다만 당장 뭐 생활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집이라는 건 필수제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10년 후 길게 보고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월세로 몰리는 현상, 공급 절벽 때문인가요? 지금 가장 문제가 전월세죠, 전월세. 집을 안 사도 되는 분들이 사게 된다니까요. 주택시장은 사야 될 사람은 사고 안 사야 될 사람은 안 사고 전세로 갈 사람은 가고 월세로 갈 사람 이게 주택시장 안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이 전월세 난 때문에 사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1번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매매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세 월세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울은 또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단기적으로는 멸실하잖아요.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1년에 15,000호 정도의 멸실 가구들이 나옵니다. 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거기에 신혼부부들은 늘어나죠. 가구 수는 또 늘어나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10년, 15년 전부터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박운순 시장 시절에 안 했던 게 이제 지금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오고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2+2 계약갱신 청구가 2020년에 도입이 되면서 그전에는 2년마다 이게 회전이 됐거든요. 물량이 2년 살고 나오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이게 4년으로 되면서 매물이 더 잠깁니다. 전세 매물이. 그리고 4년 지났잖아요. 다른 데도 다 오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올려주고 그 집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약간 알박기처럼 자기 살던 집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돈 올려주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집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규 입주 물량도 없고 2+2 계약갱신 이후에 눌러 앉아버리니까 더 안 나오고 멸실은 또 되고 거기에 정부는 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네. 토지거래가나 대출을 받으면 강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좋은 집, 서울에 똘똘 한 채를 가진 집주인들은 인천에 거주하고 서울에 집을 전세 주고 있다가 본인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공실로 비워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팔기가 어려우니까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총체적 난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월세난이 너무 심각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고요. 작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로 묶어버리면서 전세 매물이 뚝 떨어지죠.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개 없는 매물들은 주인은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준비해야 되잖아요.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어차피 보유세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세 5억 받던 사람이 월세 뭐 500만 원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또 월세 가격 올라가죠. 전세 매물 줄죠. 이런 상황이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다 발생하고 있어요. 송도에도 전세가 귀합니다. 송도조차도. 규제 지역이 아닌 송도조차도 전세 매물이 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한 수요자들이 나 월세 낼 바에는 집 사자. 대출 받아. 집 삽니다. 그럼 안 사도 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수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와버리죠. 그럼 또 집값도 올라가네. 그래서 트리플 강세가 되는 겁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다 강세가 되는 현상인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집값만 올라가면, 특히 강남 집값 올라가면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아유,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만 그게 다예요. 뭐 어쩌라고 라고 끝나는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어쩌라고가 아니라 강 건너 불이 우리 앞마당으로 온 거예요. 불났습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끌려면 입주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당장 안 되죠. 비아파트 공급으로 이제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데 비아파트도 공급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로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란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풀어서 개인이 다시 옛날처럼 집주인들이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저렴하게 많이 공급을 해주면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데, 정부는 집값 잡으려고 다주택자들 지금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하고 두들겨 패고 있는데 또 풀어주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죠.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들이 저렴한 전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공급 물량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유예를 해줬어야죠.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올 때 개인들한테 너 그동안 고생한 건 알겠는데 개인이 요즘 시대에 집을 여러 개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 언제까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우리가 팔 수 있게 양도세는 감면해줄게 라고 하면 집주인들도 많이 팔고 회전이 됐을 텐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다주택자들을 때려버리니까 지금의 전월세 난이 생겼고요.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전세 만기가 1년 남았다고요?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 후에 더 해결이 안 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안주하지 마시고 차라리 집주인한테 저 같으면 전세금 빼주세요. 그럼 집주인도 요즘 좋다고 빼줍니다. 전세금 올릴 수 있으니까. 빼서 저는 그 돈 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대출을 받아서 저는 내 집 마련할 겁니다. 왜?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할까요? 무주택자들 중에서 부모님이 능력이 되거나 부모님 집이 좋은 집이거나 본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다면 집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까지 집 사면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되는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수요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냐, 10년 후에도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지역이냐, 유동성이냐를 따져보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도 공급 부족, 수요 과잉 가능성이 높고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는데, 언제라도 하락 구간은 나옵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탕탕탕 터지면 쭉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를 잘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모든 걸 연끌해가지고 원리금 상환 200만 원 딱 맞췄는데 내 수입이 400인데 200을 원리금으로 내야 돼. 200 가지고 생활이 될까 말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200이 금리가 올라서 300, 350으로 올라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값도 떨어. 그런 사람들이 금매로 던지면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월 수입이 400이라면 대출을 200 받으면 원리금이 200 되면 생활이 안 되니까 100으로 낮춘다든지, 거기에 맞는, 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상황에 맞는 걸 해야 되고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지역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서울 내에서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빌라도 잘 봐야겠죠. 이왕이면 저는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재개발이 가능성 있는 그런 구역들, 정비사업 물건들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거가 안정이기 때문에 꼭 서울 아니더라도 경기, 인천에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들,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7호선이든 신안산선 개통 예정이든 GTX든 무슨 라인이든 간에 교통망이 있거나 개선될 수 있는 지역들 위주의 소형 아파트를 내 자금에 맞춰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안 오를 것 같은데요?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키를 맞춰서 올라갑니다. 서울, 한강벨트, 강남은 올라가는 기간이 길고 금액대가 더 많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안 오르다가도 한번 올라갈 때 때가 되면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월세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리끈 단단히 졸라매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 아파트를 사는 방법, 빌라로 가는 방법, 지역을 옮기는 방법, 또 애가 3명이에요. 가점 점수가 잘 나와. 그렇다면 분양을 받는 방법. 공공분양 물량도 올해 한 29,000원 나온다고 하니까 자녀가 한 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시장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